이제 청검의 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청검을 장착한 상륙기동 헬기에 초도 비행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바로 청검의 6천억 원대 수주 소식이 보도된 것인데요. 현재 청검은 한국이 자랑하는 공격미사일로 개발부터 수출까지의 여정이 한국 국방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도에 완성된 이 미사일은 한국이 방산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청검은 특히 고도의 기술력과 혁신을 요구하는 무기체계에서 한국의 독자 기술력을 과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청검은 기존 유사 무기체계를 뛰어넘는 침투력과 명중률을 자랑하며 적의 탱크는 물론 강화된 방어시설까지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고도로 발전된 유도 시스템과 견고한 구조 설계는 청검을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청검의 눈부신 개발 여정과 글로벌 무대에서의 성공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개발이 완료된 청검은 국내 최초의 독자 개발 공대지 미사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해온 공대지 유도탄을 국산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국산화율만 따져봐도 96% 이상, 사실상 100% 한국산 무기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때문에 청검은 개발 당시부터 관통력이나 사거리 등 성능 측면에선 해외 유사 무기 체계인 미국산 헬파이어와 비교되곤 했습니다. 후술하겠지만 각종 테스트 지표에서 토우를 압도했으며 헬파이어의 버금가는 평가를 받은 청검은 작년부터 양산에 돌입 2031년 전력화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형 무장 헬기 LAH가 사실상 청검을 위해 개발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청검은 우리 군의 핵심적인 무장 전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헬기는 전차를 상대할 때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무기체계로 헬기는 대공화망이 닿지 않는 원거리에서 일방적으로 전차를 타격할 수 있고 목표물을 공격한 뒤에 능선이나 엄폐물 뒤로 재빨리동체를 숨기는 등 입체적인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공격 헬기와 전차의 교환비는 대략 1대 12에 달할 정도입니다. 대전차 미사일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토우 미사일 이후 1984년 AGM-114 헬파이어가 첫 선을 보였는데 당시 성능이 워낙 출중하다 보니 이제는 무인기에서부터 보병 운용용 함대함 함대지 버전까지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개발된 상태입니다. 더구나 실전 배치를 시작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현역인 헬파이어2는 비교적 가벼운 무게이면서도 3세대 주력 전차의 정면 장갑을 관통할 정도로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데요. 대표적인 히트탄두부터 이중 탄두 구조의 텐덤 히트탄두, 비장갑 목표물에 최적화된 폭풍 파편형 탄두, 흔히들 진공폭탄으로 불리는 열압력 탄두까지 다양한 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위력 역시 RHA 기준으로 1200mm 장갑까지 관통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현존하는 모든 3.5세대 전차의 전면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이러한 무기가 헬기에 장착된다면 그 위력은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이면 고성능 APS를 탑재하거나 상부 장갑을 1200mm 이상으로 두른 게 아니라면 헬파이어 세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차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헬기의 레이더와 연동된 밀리미터파 유도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파이어 앤 포겟 능력을 갖추고 있는 데다 사거리까지 10km에 달해 적의 기갑 부대가 후방 지원 없이 이를 막아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렇다 보니 영국이 개발한 브림스톤, 소련의 9M120 아타카 등 유사한 체계가 여럿 있음에도 헬파이어는 전 세계 20개국 이상이 운용하며 독보적인 시장 우위를 선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군이 운영 중이던 아파치 헬기에 사용할 대전차 미사일 헬파이어의 수급이 원활치 않았고 록히드 마틴이 제시한 도입 가격도 계속 치솟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헬파이어2가 분명 우수한 미사일인 건 맞았지만 마땅한 대체제가 없었던 탓에 독점적 지위를 가진 록히드 마틴의 갑질이 너무 심했던 것인데요. 아파치 헬기를 처음 도입하던 2015년 당시에도 한 발당 가격이 1억 원을 넘었을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미군 내에서도 정군의 헬파이어2를 도입하지 못해 베트남전부터 사용해왔던 토우 미사일을 그것도 험비 장착용을 떼어내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록히드 마틴의 갑질에 질려버린 대한민국은 이를 뛰어넘는 공대지 미사일 개발에 뛰어들었고 개발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청검이라는 놀라운 무기체계가 탄생한 것입니다.
2022년 청검의 첫 번째 시연을 지켜본 군사 관계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헬파이어2보다 작은 크기의 청검이 헬파이어와 유사한 관통력을 보인 것입니다. 한국 방산의 첫 번째 작품이라는 것과 아직 시제품이란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일인데요. 스펙상 청검의 길이는 1.5m, 직경 150mm, 중량 35kg으로 길이 1.6m에 직경 178mm, 중량 49kg인 헬파이어 대비 훨씬 가볍고 작은 크기의 탑재가 용이했습니다. 더구나 미사일 발사 후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발사 후 망각, 파이어&포겟 능력을 탑재한 헬파이어 대비 청검은 한 발 더 나아가 발사 후 망각과 함께 발사 후 재지정, 파이어&업데이트 능력까지 탑재하고 있습니다. 즉, 적전차가 APS 등을 이용해 청검의 기만을 시도하더라도 운용자가 다시 청검의 경로와 목표물을 재지정해 줄 수 있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 적의 기만 체계를 무력화하고 명중률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미 헬파이어2에 잠식된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없을 텐데요. 청검이 갖춘 비장의 무기는 바로 두뇌입니다. 유사 무기 체계에서는 청검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탑재한 건데요. 이 덕에 유사시 운용자의 개입 없이도 고정 표적을 자동으로 포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청검이 알아서 혼자 적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검은 한국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국산화율 96%의 토종 미사일입니다. 따라서 공대지뿐만이 아니라 공대함, 지대지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할 수도 있고 사거리 연장탄, 특수목적탄 등 다양한 탄두를 적용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물량 부족으로 허덕였던 헬파이어2를 완벽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도 장점입니다. 현재 청검은 양산 초기 단계로 개발 중인 여러 파생품이 있어 정확한 도입 가격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인스닷컴의 보도로는 헬파이어보다 최소 30% 이상 낮은 가격에 보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해외에서도 많이 운용 중인 아파치와의 호환성을 감안하면 수출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단가는 더욱 내려갈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현재 청검의 양산은 오롯이 국산 소형 무장 헬기 LAH의 양산 계획을 뒤따르고 있는데요. LAH의 양산이 3차 계약에 다다른 만큼 청검의 국내 수요도 최소 3배가량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청검은 헬파이어 미사일의 내수 물량을 대체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헬파이어2와 동등한 화력에 그보다 더 뛰어난 유도 성능을 앞세웠기에 청검은 현재 헬기용 공대지 미사일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청검의 가장 큰 특징은 미사일과 발사 플랫폼이 광섬유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유선 유도 방식인데요. 이 덕에 청검은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데이터 링크를 구축해 발사 후에도 비행 경로나 목표물 정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헬파이어와 비교할 수가 없는 고정밀의 유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검의 유선 유도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비가시성 공격이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산맥 능선 뒤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대로 엄폐한 채로 청검을 발사해 적전차를 파괴하거나 후방의 적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전달받은 실시간 영상으로 운용자가 직접 조종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뿐만이라면 광섬유 케이블이 끊어지는 상황에 대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청검의 진짜 실력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청검은 헬파이어와 달리 자체의 이중 모드 탐색기를 탑재했기 때문에 일단 발사만 하면 혼자 알아서 목표물을 찾아갑니다. AGM-114LE 헬기의 레이더와 연동하고서야 가능했던 파이어&포겟 발사 방식을 스스로 구사하는 건데요. 여기에 앞서 말한 유선 유도 방식을 적용하면 한 단계 더 발전한 파이어&업데이트 추적까지 가능합니다. 문자 그대로 비행 중에 목표물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청검에서 시작된 놀라운 소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상 청검을 위해 개발된 국산 소형 무장 헬기 LAH도 함께 해외 바이어에 관심받고 있습니다. LAH는 한국이 세계 7번째로 개발에 성공했음에도 그동안 공격 헬기와 비교당하면서 효용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LAH의 화력은 결코 얕볼만한 게 아닙니다. 우선 기본 무장으로 20mm 3연장 발칸포를 탑재하고 있고 70mm 로켓 7연장 발사기를 좌우각 한 기씩 장착, 총 14발의 로켓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할 경우 좌우 2발씩 총 4발의 청검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량된 전장 감시 및 사격 통제 시스템, 체프 플레어 발사기,
레이저 경보 장치를 탑재했는데요. 심지어 엔진이 2개나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순항 속도가 시속 278km에 달하는데요. 이 정도면 기존에 운용하던 코브라를 완벽히 대체할 수 있음은 물론 순항 속도가 시속 293km 수준인 아파치와도 충분히 동시 작전이 가능합니다. 아파치급은 아니어도 아파치를 보조하기에는 최적의 헬기인 건데요. 여기에 영하 32도의 캐나다에서 초저온 테스트에 통과하면서 전천후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즉 화력은 물론 전천후 범용성, 가격까지 완벽한 틈새 시장 공략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아파치 플러스 헬파이어의 조합을 계획하고 있던 국가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차선책이 될 전망입니다.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은 우리 기술력 성과, 청검과 공격 헬기의 여정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25년 1월 23일 마린원 초도 비행 영상입니다. 상륙 공격 헬기 MAH는 지상 활주를 통해 이동한 뒤 이륙해 약 20분간 비행을 진행했습니다. 2021년 마린원 무장형의 개발을 공식화한 이후 무려 4년 만의 결실인데요. 그러나 이는 끝이 아닌 시작일 뿐입니다. 개발 완료 시한인 2031년까지는 아직 5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고 우리 군과 카이는 상륙 공격 헬기의 비행 성능과 무장 운용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주 임무 중량 상태에서 비행 속도, 상승 고도, 제자리 비행 고도 등의 영역에서 시험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후 내년까지 기관총, 로켓탄, 공대지 유도탄 청엄과 적 항공기에 대한 타격 능력 확보를 위한 공대공 유도탄 등의 무장 운용 능력을 입증하는 시험 평가를 거쳐야만 총 예산 1조 6천억 원을 들인 긴 여정이 끝날 것입니다. 마린원의 역사는 한국 해군의 작전 목적과 독립성을 위해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리온의 해병대와 해군 버전으로 개발된 마린원은 군사 환경에 특화된 헬리콥터로 설계되었는데요. 수리온은 2006년 국산 헬리콥터 개발 사업으로 시작, 2012년 첫 실전 배치, 이후 다양한 종류의 바리에이션을 통해 진화되었습니다. 이중 마린호는 해군과 해병대의 상륙작전 및 구조작전 특화형으로 개량되었습니다. 물론 개발 초기 반대 여론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천문학적인 예산도 문제지만 이번에도 국산화보다는 미국산 헬기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미국이 참전한 각종 분쟁에서 공격 헬기가 추락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과연 헬리콥터를 현대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맨페즈 같은 휴대용 미사일에도 허무하게 격추당하는 헬리콥터를 운용할 바에는 값싸고 은밀한 소형 드론과 값은 비싸도 초장거리에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고성능 전투기에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격 헬리콥터의 무장량은 전투기와 비교해도 굉장히 작습니다. 일례로 우리 육군이 운용하는 최신 공격 헬기인 AH-64 아파치는 최대 이륙 중량이 1433kg입니다. 그런데 아파치의 공어 중량은 5165kg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5268kg 정도를 탑재할 수 있는데요. 이마저도 각종 센서, 조종사들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4000kg 혹은 그 이하의 무장밖에 탑재하지 못합니다. 반면 전투기의 경우 우리 공군에서 경전투기로 분류하는 FA-50이라 할지라도 4000kg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공군의 경전투기마저 육군의 강한 공격 헬기를 무장량에서 압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장량만 보면 헬기 무용론이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기는 전쟁에 꼭 필요한 전력일 뿐더러 반드시 국산화가 필요한 무기체계였습니다. 현재 우리 육군과 해병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항공전력이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은 산이 많은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헬기의 전략적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산지 70%로 이루어진 한반도의 지형은 지상군의 화력과 기동을 제한하는 장애물이지만 헬기는 산악 지형의 영향을 덜 받기에 빠르게 산을 넘어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갑부대의 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헬기가 투입되어 적을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하거나 병력의 수송을 맡아 산악 지형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작전 환경 역시 헬기의 전술적 중요도를 높이는 요소입니다.
특히 서해에서 중국, 북한과 잦은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헬기를 통한 정찰과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역사적으로도 헬기가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처음 투입된 전쟁이 한국전쟁이었는데요. 이렇듯 대한민국은 지형적 특성 때문에 헬기 전력이 작전의 성패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공군의 항공 지원은 말로 들으면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요구됩니다. 공군의 항공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4단과 여단급에 배치된 전술항공통제반인 택피반의 지원을 요청해야 하며 여기서 최소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때문에 전투기가 강력한 지원 수단인 사실은 맞지만 육군이 즉각적으로 운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공격 헬기는 빠른 지원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우리 군 당국은 일찍부터 헬기 전력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전력 강화에 많은 신경을 써왔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주변 국가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력을 구축하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그리고 역사적인 그 시작점은 수리온이었습니다. 수리온은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개발한 기동 헬기로 노후화된 UH-1H 헬기 등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최신형 헬기답게 적의 레이더를 기만하기 위한 체프를 비롯하여 플레어와 적외선 전방 주시 장치 등을 갖추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해병대의 상륙 기동을 위한 마리논, 의무 후송형 메디온 등 여러 버전의 파생형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에 마리논의 파생형을 이용한다는 국방부의 발표에 많은 전문가들은 반대했는데요. 상륙 공격 헬기는 기동 헬기에 단순히 무장만 다는 개량형이 아닌 생존성과 기존성이 검증된 기체여야 한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주요 요지였습니다. 더구나 기동 헬기 수리온에서 파생된 마리논, 그리고 마리논에 기반한 공격 헬기는 필연적으로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전 상황에서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려운데요. 때문에 상당수 전문가들은 상륙 공격 헬기로 마리논의 무장형이 아닌 미국산 아파치나 바이퍼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16발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탑재한 아파치는 10km 박적의 전차를 괴멸시킬 수 있는 화력을 보유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적지상군을 상대로 한 공대지 임무를 상정하여 개발된 육상 전용 기체입니다. 따라서 해상과 지상을 넘나들며 작전을 수행하는 해병대에는 적합지 않은 무기체계인 것인데요. 실제로 해병대 운용을 전제로 아파치 헬기를 도입한 나라는 미국과 영국 정도이며 미국 해병대조차도 바이퍼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퍼는 우리 군이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갖춘 최적의 상륙 공격 헬기일까요? 바이퍼는 개발 단계부터 해병대의 임무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기체이며 무장 능력 면에서도 아파치에 뒤떨어지지 않는 화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입니다. 상륙 공격 헬기에 대한 논의가 한창일 때 대한항공이 바이퍼의 면허 생산을 타진한 적이 있었으나 무산된 이유도 도입 비용이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바이퍼의 도입가는 1,500억 원 이상으로 요구 성능과 옵션을 낮춘다고 해도 우리 군의 목표인 24대는커녕 12대도 도입하기 힘들 것입니다. 결국 2021년 카이의 주도하에 마리논 무장형의 개발이 공식 진행되었는데요. 국산화에 대한 기술적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당시 대한민국의 헬기 기술력은 이미 미국도 인정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 록히드 마틴과 보잉기 개발 중인 차세대 고기동 헬기 SB-1 디파이언트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의 기술 제휴 의사를 타진한 적도 있습니다. 이는 군사기술 공유에 있어 굉장히 폐쇄적인 입장인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행동으로 차세대 헬기의 기술 협약을 먼저 제안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게다가 미국이 제시한 방안엔 공동개발은 물론 한국형 기체 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군사 관계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먼저 공동개발을 제안한 이유는 비용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디파이언트는 개발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개발 비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록히드 마틴이 디파이언트를 함께 개발할 수 있는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지목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헬기 기술이 세계 정상급 반열에 올랐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한국은 전투용 헬기 부문에서 그 보유 수량만 세계 4위를 차지할 만큼 많은 수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세계 군용기 전력 현황에 따르면 전투용 헬기로는 미국이 5,342대로 1위 러시아가 1,732대로 2위이며 3위가 700대를 운용 중인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이 약 500대 이상으로 4위입니다.
여기에 카이의 헬기 개발 경력은 수리온 외에도 상당한 수준인데요. 2002년부터 보잉과 계약을 맺고 우리 육군에 납품된 AH-64E 아파치 가디언의 동체를 만든 것이 바로 카이입니다. 보잉은 지난 2018년 단가도 절감할 겸 인도 수출 물량만 인도 내 조립을 맡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불량률에 다시 카이의 동체 제작을 맡겨왔는데요. 이렇게 아파치 동체를 만들며 차곡차곡 쌓은 노하우로 카이는 수리온과 LAH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헬기 역사의 변곡점이 되었는데요. 마린원 상륙 공격 헬기의 초도 비행 성공 역시도 그 자체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잠재력입니다. 상륙 공격 헬기의 개발로 한국 해병대는 이제 자주적인 항공 전력을 갖출 준비를 마쳤으며 방산 수출에도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기술과 독창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상륙 공격 헬기 MAH는 단순한 헬리콥터를 넘어 대한민국 방산 산업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MAH의 빠른 소식, 앞으로도 꺼리튜브가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